샴페인 친구 아멜리 노통부. 도치는 즉흥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재능과 몰두가 요구되는 예술에 속한다. 술을 무턱대고 마셨다가는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 최초의 만취가 대개의 경우 기적적인 것은 순전히 그 유명한 초심자의 행운 덕분이다. 정의상 그 행운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도 한동안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파티 저 파티 돌아다니며 삶을 받아들일 만하게 만들어주는 취기에 빠져들 요량으로 비교적 센 술을 찾아 마셨다. 대개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린 숙취가 그 주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탐구에서 더 나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의 실험적 기질이 단단히 한 몫을 했다. 약효를 알아낼 목적으로 미지의 약초를 씹어보고 보기 전에 참혹할 정도의 절식을 했던 아마존 샤먼들을 본받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탐구 기술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쫄쫄 굶었던 것이다. 금욕은 과학적 발견에 꼭 필요한 공백을 자신 속에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방식이다. 훌륭한 와인을 맛볼 때 안주 챙겨 먹기를 강요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모욕이고 음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안 그러면 취해버리거든요. 설상가상 그들은 이렇게 웅얼거린다. 난 그들에게 예쁜 아가씨들에게 아예 눈길도 주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반해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술을 마시면서 취하지 않으려 드는 것은 성스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숭고한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것만큼이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다. 따라서 나는 금식을 했다. 그리고 베브 클리코로 금식을 깼다. 좋은 샴페인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이었기에 베브는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 왜 하필 샴페인이냐고? 샴페인에 취하는 건 다른 술에 취하는 것과 전혀 다르니까. 술마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 힘은 서로 다른데 샴페인은 천박한 메타포를 불러오지 않는 몇 안 되는 술 중 하나다. 이 술은 신사라는 멋진 말에 의미가 있었던 시대에 아마 그 신사의 조건이었을 것 같은 상태로 영혼을 고양시킨다. 사람을 우아하고 가벼운 동시에 깊게 그리고 사심이 없게 만들어준다. 샴페인은 사랑을 부채질하고 사랑의 상실에 고상함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그 묘약에서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 모금 넘기자마자 나는 알았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샴페인이 그토록 감미로웠던 적은 결코 없었다. 36시간의 금식으로 한껏 버려진 내 미각돌기들은 그 액체의 맛을 쏙쏙들이 감지했고 처음에는 기교를 부리다가 곧 빛을 발하고 끝으로 꽁꽁 얼어붙는 그 새로운 쾌락에 몸서리를 쳤다. 나는 용감하게 계속 마셨다. 병이 점점 비워짐에 따라 나는 실험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도달한 것은 도치라는 이름보다는 오늘날 과학계에서 거창하게도 의식의 증대 상태라고 부르는 것과 더 잘 어울렸다. 샤먼이라면 그것을 신들린 상태, 마약 중독자라면 환각 상태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다. 저녁 6시 30분, 주위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나는 가장 어두운 곳을 바라보았다. 내 눈과 귀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들렸다. 그들의 영롱한 광채가 보석, 금과 은으로 살랑거렸다. 그것들은 마치 뱀처럼 움직였는데 그들이 장식했어야 했을 목, 손목, 손가락을 호출하지 않고 그들 자체로 자족하며 그 사치스러움의 절대성을 선언했다.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그들의 금속성 냉기를 느꼈다.
나는 거기서 차가운 눈의 향락을 길어냈고 그 차가운 보물에 얼굴을 묻을 수 있기를 바랐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내 손바닥에서 실제로 보석의 무게를 느낀 순간이었다. 내가 탄성을 내지르자 즉시 환각은 사라졌다. 나는 한 잔을 더 마셨고 그 음료가 그와 결부된 환영들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액체의 금빛은 팔찌가, 거품은 다이아몬드가 되어 흘렀다. 목넘김의 짜릿함은 은혜의 차가움과 일치했다. 다음 단계는 생각이었다. 내 정신을 사로잡은 그 흐름을 생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말이다. 생각하는 것을 되새김질로 끈적이게 만드는 숫고와는 정반대로 그것은 뱅그르르 돌고 팔짝팔짝 뛰고 온갖 가벼운 것들을 마구 뿜어내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흘리려는 것 같았다. 그게 평소와 너무 달라서 나는 실실 웃음이 나왔다. 그것이 거지 같은 집의 상태에 화를 내는 세입자처럼 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익숙했으니까. 갑자기 나 자신과 그렇게 기분 좋게 어울릴 수 있게 되자 새로운 지평들이 열렸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처럼 좋은 벗이 되고 싶었다. 누가 좋을까? 나는 아는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중에는 호감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 나처럼 기꺼이 금식을 한 다음 나처럼 열정적으로 마셔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나는 내 헛소리가 금욕주의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을 만큼 오만하지는 않았다. 그 사이 나는 병을 다 비우고 완전히 취해버렸다. 나는 겨우 일어나 걸어보려고 했었다. 평소 너무 복잡해 엄두도 못 내던 춤이 절로 쳐지자 내 두 다리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까지 걸어가 그곳에 거꾸러졌다. 이러한 자아상실은 하나의 연락이었다. 나는 샴페인의 정령이 내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를 귀한 손님으로 내 안에 맞아들여 극진히 대접하자 그 정령은 그 대가로 나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최후의 난파까지도 하나의 은총이었다. 율리시스에게 귀족적인 무모함이 있어 제 몸을 돛대에 묶지 않았더라면 그는 샴페인의 궁극적인 힘이 날 이끌어 간 곳까지 날 쫓아왔을 것이고 나와 함께 사이렌들의 금빛 노래에 흔들려가며 태양의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내가 그 심해에 잠과 죽음의 중간 단계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거의 혼수 상태로 깨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내 예상이 틀렸다. 그 잠수에서 깨어난 나는 또 다른 쾌락을 발견했다. 마치 설탕에 절여진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안락의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강렬하게 느껴졌다. 피부에 와 닿는 옷의 감촉은 날 소스라치게 했고 허물어지는 내 몸을 받아들인 침대의 감각은 사랑과 이해의 약속을 내 뼛속까지 전파했다. 내 정신은 가시적인 형태라는 생각의 어원으로 되돌아갔다. 생각이란 무엇보다 우리가 보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난파를 당해 알 수 없는 해변에 좌초한 후 거기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율리시스라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살아남았고 멀쩡한 사지, 이전보다 더 망가지지는 않은 뇌를 유지한 채 지구의 단단한 부분에 누워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놀라움을 음미했다. 파리에 있는 내 아파트는 미지의 해안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오줌이 마려웠지만 거기서 마주치게 될 신비스러운 원주민들에 대한 호기심을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 꾹 참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상태에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 나는 도취의 상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나우시카나 키클롭스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았다. 사랑이나 우정은 그 숱한 탄성에 이성적인 울림통이 될 터였다. 남자든 여자든 나한테는 술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는 파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그 짧은 명단에는 호감은 가지만 샴페인을 마시지 않거나 샴페인은 물처럼 마시지만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다. 나는 화장실까지 가는데 성공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창밖에 펼쳐진 파리의 앙상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행인들이 거리의 어둠을 밟으며 걷고 있었다. 나는 곤충학자처럼 웅얼거렸다. 저건 파리 사람들이야. 내가 저리 많은 사람 중에 술 친구가 되어줄 사람 하나 찾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 빛의 도시에는 함께 빛을 마실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거야. 나는 파리에 둥지를 튼 나이 30의 소설가였다. 서점주들은 자기네 서점에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나를 초대했고 나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날 보기 위해 몰려왔고 나는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참 친절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는 수동적인 사냥을 했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의 먹잇감이었던 나는 내심 술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냥, 무엇을 보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겠는가. 빵을 나눠 먹는 사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동무라는 낱말 자체가 벌써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에게 필요한 건 술친구였다. 몇몇 서점주들은 내게 와인이나 가끔은 샴페인을 대접하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나는 사람들의 눈에서 욕망의 성감을 살필 수 있었다. 나는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사람들이 내 잔에도 탐욕의 눈길을 던져줬으면 하고 바랐다. 사인 외에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모호함이 있다. 수많은 기자들이 나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이런 종류의 만남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 질문은 독자들에게 하는 게 훨씬 타당할 것 같다. 저자의 사인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몇 안 되는 물씬 숭배자들을 제외하고 사인 애호가들은 도대체 뭘 얻으러 오는 걸까? 나는 날 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낀다. 그들이 누구이며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쓴다. 이 점은 끝없이 나를 매료시킬 것이다. 오늘날에는 약간 덜 알쏭달쏭하기는 하다. 파리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들이 내 앞에 줄을 선다는 사실을 나만 눈여겨본 것은 아니다. 나는 그 미녀들을 유혹할 목적으로 내 사인회를 들락거리는 많은 남자들을 흥미로운 눈길로 지켜본다. 환경은 아주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속이 터질 정도로 사인을 느리게 해주기 때문에 유혹자들이 작업을 벌일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1997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확연히 눈에 띄지 않았는데 내 독자의 수가 훨씬 적었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꿈에 나올 법한 미녀들이 거기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당시는 개척시대였다. 서점주들이 나에게 샴페인을 대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내 책을 내는 출판사에 아직 내 방이 없을 때였다. 나는 인류가 선사시대를 떠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감동 어린 공포를 느끼며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려 보여서 나는 15살 소년으로 착각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렬한 눈빛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그녀는 마치 내가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된 조치수 화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소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다. 학교에서 시켜서 억지로 읽는 경우는 그리 흥미롭지 않지만 그 또래가 자발적으로 내 책을 골라 읽으면 언제나 마음이 설렌다. 그래서 나는 꾸밈 없는 열의를 드러내며 그 소년을 맞이했다. 그는 혼자였다. 따라서 선생이 시켜서 온 게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사랑의 파괴를 내밀었다. 나는 면지를 펼치고 통상적인 질문을 했다. 안녕? 누구의 이름으로 해줄까요? 페트로니우 팡토. 성별을 가늠할 수 없는, 하지만 남성적이기보다는 여성적인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그가 여자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에요? 내가 외쳤다. 사인회에서 이런 순간을,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난 순간을 몇 번이나 경험했던가. 그 순간의 충격은 언제나 강렬하다. 종이의 만남에서 살과 뼈의 만남으로 건너가는 것. 그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르니까. 많은 경우 편지만 주고받던 사람을 실물로 보는 건 퇴행하는 것, 평평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끔찍한 것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신만이 아는 어떤 이유로 상대방의 모습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상상했던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서신은 결코 이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도 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부조리하다. 이러한 서신 교환의 목표는 연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오류는 사랑에 있어서만 생김새가 중요하다고 믿는 데 있을 것이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생김새는 우정에 있어서,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아름다움이나 추함이 아니라 너무나 모호하고 중요해서 사람들이 인상이라 명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첫눈에 사랑하게 되는 운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액자에 넣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당함이 될 것이다. 물론 바뀔 수도 있다. 인상은 안 좋지만 성격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인상에 익숙해지거나 그것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정반대로 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마저도 서서히 매력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출발점에서 주어진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만남의 순간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평가하게 되는 순간이다. 예, 저예요. 페트로니우가 대답했다. 당신이 이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가 어떨 거라고 상상했는데요. 그녀가 물었다. 내 멍청한 발언에 이 질문이 되돌아온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그녀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편지를 교환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의 생김새에 대한 막연한 직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된다. 페트로니우 팡토는 지난 3개월 동안 나에게 손편지 2~3통을 보냈는데 나이를 밝히지는 않았다. 워낙 깊이 있고 난해한 얘기들을 써보내서 나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빨간 고추를 닮은 눈길을 가진 소녀와 맞닥뜨렸던 것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22살이에요. 훨씬 어려 보여요. 그녀가 하도 들어 지겹다는 듯 눈을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그 표정이 재미있었다. 직업이 뭐예요? 학생. 그러고는 다음 질문을 차단하려는 듯 덧붙였다. 석사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시대 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동시대인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죠. 대단해요. 셰익스피어의 동시대인? 누구? 절대 모르실걸요? 그녀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나는 기어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말로와 존 포드를 읽다가 가끔 내 책에도 눈길을 줄 시간이 있나 보죠? 놀기도 해야 하니까요. 당신의 오락거리가 되어서 좋네요. 내가 결론 내리듯 말했다. 시간만 있었다면 기꺼이 더 길게 얘기를 나눴겠지만 다른 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인회의 만남은 짧아야만 하는데 대개의 경우 그래서 편한 측면도 있다. 나는 그녀가 가져온 사랑의 파괴 면지를 펼치고 몇 자 적었다. 뭐라고 적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인회에서 내게 중요한 건 내가 사인과 함께 써주는 문구가 아니다.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2가지 태도를 보인다. 전리품을 챙겨 가버리는가 하면 옆에 가만히 서서 사인회가 끝날 때까지 나를 지켜보기도 한다. 페트로니우는 남아서 나를 관찰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찍고자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큐의 무대는 파리 17구
레비가 69번지에 위치한 멋지지만 코딱지만한 한 서점, 아스트레였다. 서점 주인 미셸과 알랭 르무안 부부는 평소처럼 황송할 정도로 친절하게 작가와 독자들을 대접했다. 10월 말이라 해가 지면 날씨가 벌써 쌀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이들에게 뜨겁고 달콤한 포도주를 한 잔씩 돌렸다. 내 잔을 맛있게 비우며 보니 페트로니우도 홀짝거리는 봄이 술깨나 마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이지 15살 소년처럼 보였다. 뒤로 묶은 긴 머리카락조차도 소년의 것이었다. 그때 사진사가 불쑥 나타나 내 의견도 묻지 않고 내 사진을 마구 찍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열받지 않기 위해 그가 하는 짓을 짐짓 모른 척하며 계속 독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그 무례하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으면 좀 비켜줘야 할 것 아니냐는 몸짓을 했다. 내 귀에서 슬슬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내가 끼어들었다. 이봐요. 난 당신이 아니라 내 독자들을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누구에게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이유는 없어요. 난 당신의 명성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침입자가 계속 셔터를 눌러대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돈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예절 따윈 팽개치고. 벌써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 이제 끝이에요. 이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요.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파파라치의 본색을 드러냈다. 미셸과 알랭 르무아는 목가 소설의 제목에서 상호를 딴 그들의 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질겁해 감히 나서지를 못했다. 바로 그때 페트로니우가 한 손으로 남자의 덜미를 잡고는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결연하게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사진사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고 그가 찍은 사진들은 어느 지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도 그 사소한 사건을 입에 담지 않았다. 나는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계속 사인을 했다. 서점주 부부와 단골 몇몇 그리고 나는 담소를 나누며 남은 포도주를 마저 마셨다.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레비가 끝에 도달한 나는 주변이 어두워서 날 기다리는 작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페트로니우! 내가 깜짝 놀라 외쳤다. 뭐예요?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진사 일은 고마워요.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설명해줬어요. 더는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미셸 오디아르의 영화에서처럼 말하는군요. 편지 쓰면 또 답장해 줄래요? 물론이죠. 그녀는 나와 악수를 나누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만남을 기뻐하며 지하철로 내려갔다. 내가 보기에 페트로니우는 그녀가 연구하는 셰익스피어의 동시대인들, 다시 말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불량한 사내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